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이 김상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 찾아갈 거다. 이게 오전에 이제 기사가 나오다가 정말 방금 전에 이제 결국에 이재명 후보를 끌어안는 그 사진들이 마구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유세 현장에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 그러니까 그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지지선언이자, 물론 지지선언 말로도 했지만 그 행동 하나가, 이 사진 하나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네. 언론에서 사실 굉장히 좋아할 만한 장면이 딱 그 연출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어떤 변수를 갖고 있다거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됐다거나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상국 의원이 이미 탈당됐고, 탈당하기 전에 이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많은 또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압박도 많이 받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의지대로 뭐 계엄과 관련돼서 해제 요구안에 찬성을 한다든지, 혹은 그 이전에도 제 기억에는 특검법, 치상법 특검법 등 여러 그 특검법의 당론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정된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입당 순서만 남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이긴 하나, 앵커님 말씀처럼, 그러나 와 진짜로 갈 줄은 몰랐다.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이렇게 얼싸안을 줄 몰랐다. 뭐 여기까지는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부터 만나보시죠. 가장 보수다운 후보는 이재명.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먼저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이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또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보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론가님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지금 김상욱 의원이 이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 잘하는 후보, 입증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통합의 후보, 여기까지는 유능함이잖아요. 네, 능력이 그리고 있다. 능력에 대한 문제, 가치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김상욱 의원의 이 이야기에 동의하건 안 동의하건 이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이 논쟁의 중심이 어떤 됐어요. 주관적인 좀, 보수다운 보수. 그것이 네. 이제 좀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표현이잖아요. 왜냐면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가 돼야 되니까요. 일 잘한다 그러면 이제 정량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왜 보수다운 보수라고 이야기할까?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요즘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요즘에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나서 그렇죠. 듣고 싶어 하는 표현이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어떤 전략은 중도, 진보 이런 것보다는 보수입니다. 뭐 중도 보수당이라고는 했지만 보수가 지금 지리멸렬한 어떤 상황에서 보수의 표를 얼만큼 잠식하느냐가 50%가 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51대 49로 졌잖아요. 네. 그것도 0.73으로 졌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단 한 표라도 이 진보 쪽은 완전히 지금 통합을 했고, 물론 지금 민주노동당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후신이죠. 지금 정의당의 어떤 표가 유의미하게 이재명 후보를 갉아먹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는 진짜 산토끼다. 산토끼 중에서도 보수의 표를 잠식하겠다라는 전략 하에서 네. 운동화도 그렇고 유니폼도 그렇고 파란색에 빨간색 점들이 있어요. 그게 어쨌든 그래요? 예, 운동화도 네네. 파란색 운동화인데 빨간색 네모 점이 있더라고요. 네. 노골적으로 어쨌든 보수 그만큼은 내가 갖고 오겠다. 요만큼은 그만큼은 네. 갖고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보수다운 보수라는 김상욱 의원의 표현은 정말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진보 쪽에서 그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넌 진보주의자가 왜 보수다운 보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 하지만, 김상욱 의원은 어쨌든 보수 정당이 있었잖아요. 보수 정당이 있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진짜 보수다운 보수야 라고 했을 때 최소한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럼 이제 김상욱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굳이 보수다운 보수라고 이야기했을까? 굉장히 이게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는 약간 배신자 배신이죠. 그러니까 정당을 옮기는 거, 아직 입당은 하지 않았더라도 탈당을 해서 상대당 후보를 이 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비판을 할 정도의 발언이 바로, 보수는 김문수 후보가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다운 보수는 이재명이야 라고 이야기한 건 그야말로 진짜 비판은 이제 꼬리표처럼 앞으로 계속 달릴 텐데 왜 그랬을까? 일단은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적 앞으로의 어떤 비전, 입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죠. 대통령 선거에서의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당을 아마 여쭤보실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벌써 입당 얘기가 사실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당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입당이라는 건, 입당 행위라는 건 나중 문제죠. 지금은 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 사진에 함께 찍느냐 안 찍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방 차리고 동거하는데 혼인신고는 좀 나중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수다운 보수입니다 라고 칭송을 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간다는 건 이미 정신적으로는 다 통합이 된 거예요. 입당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입당의 순서는 그러나 탈당하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정 정도는 좀 나중에 입당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입당까지 하면 비판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이지 그럼요. 이미 정신적으로는 통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보수다운 보수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난 거죠. 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듣고 싶었을 얘기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김상욱 의원의 지지 발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간에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 영상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죠. 제가 좀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게 사실 이제 어제 지지 선언하고 어제 저렇게 또 바로 화답을 하고 그 저 자리에서도 입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실제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상우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전화를 했고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한두 차례 더 물론 물밑에서 많은 어떤 의원들이 서로 이제 그 물밑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됐고 아까 보수다운 보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왜 비판을 받냐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 상대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람 예를 들자면 네.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든지 혹은 법률을 그러니까 고치거나 개정하거나 예를 들어 면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선거법으로 네, 지금 네, 대법에서 확정 네. 그러니까 지금 파기환송심을 네, 재판을 받고 있죠. 파기환송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의 여러 가지 가족관계 학령 뭐 이런 거에서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 이제 면소 그러니까 네네. 지금 법률적 근거가 없어짐으로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면소가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아니 법을 개정한다거나 하는 건 보편성, 어떠한 국민이건 어떠한 정치인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그 개정을 하거나 또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법적 그런 그 여러 가지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률을 특정하게 고친다라는 건 헌법적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게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고요. 또 보수의 가치가 이제 지금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 합리,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는 것이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김상훈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정치 행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남양주 시장에게 했던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현금으로 줬다. 지역 그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줬다. 아니 지역 화폐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시장이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보복 감사를 했다. 뭐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그런 그러니까 남양주 시장의 그 헌법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정, 합리, 자유의 가치로 훼손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해왔는데 바로 그것을 예를 들자면 김상우 의원이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론을 거부하고 본인이 판단한다는 건 저는 최소한 그건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 행위,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당론을 따라야 된다는 기속주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정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행위와 상대당 후보를 이렇게 그 칭송하면서 보수라는 말을 이렇게 차용해서 설명을 하고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부분과는 좀 다르잖아요. 결이 좀 예, 다르다고 좀 다르죠. 보시는군요. 그래서 네. 이제 국민의힘이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어떤 대목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김상우 의원은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넜다. 이미 뭐 입당의 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영혼과 모든 그 가치를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사실 이제 그 당론과 다른 어떤 선택들을 해오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탈당이 좀 예정돼 있었던 것 같다.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었을까? 이런 또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도 프로포즈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개적으로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정치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는
정치 행위의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 과정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이 지금 그 이준석 후보나 혹은 개혁신당과 교차점이 없어 보여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준석 후보와 관련돼서 이 당이 뭐 굉장히 어떤 논쟁을 할 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 후보를 응원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근거가 있다면 이준석 후보와 결을 같이 하는구나. 또는 천하용인의 네. 그 뭐 천하람 의원이라든지 허은하 옛날 전 네네. 의원이라든지 이분들과 어떤 교류가 있다거나 네. 혹은 함께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왔다거나 그런 결이 없거든요. 도리어 김상욱 의원의 전 그 행보를 보면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변호사 시절에 그런 경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울산에서 네네. 나왔는데 송철호 시장 아시죠? 송철호 네네.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변호사에 개업을 했을 때 거기서 아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관련돼서 이게 지지 선언을 할 때 함께 이름을 넣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울산, 경남을 대표로 아까 지역으로 하는 그런 의원 또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교유가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과도 교유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옛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어떤 부분들. 그러면 그런 그 행정들을 봤을 때 이준석 후보보다는 그러니까 부울경의 어떤 민주당 의원들과도 어쨌든 옛날에이지만 어느 정도 교유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다시 쫓아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뭐 추정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 뭐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 정통 보수 이런 표현들을 이제 언론에서 쓸 때마다 과연 이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 이런 좀 의문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는 가치가 딱 있어서 한 몇백 년을 똑같이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하고 또 세대가 변하니까 그 어떤 가치는 다 상대적으로 당신보다 내가 보수적인 것 같다. 또는 당신보다 내가 진보적인 것 같다. 사실 이 진보 보수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묻는 거에 이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답을 해서 딱 결과를 보면 중도 진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핵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해. 그럼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안보 문제랑 또 경제적인 다를 수도 측면, 뭐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층위들. 예를 들자면 여성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적이긴 하지만 크게 얘기할 때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 내가 바꿔서 개혁해서 또는 뭔가 혁신을 해서 얻는 어떤 가치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지켰을 때가 훨씬 더 이 나라를 위해서나 혹은 나의 어떤 이념적 가치 지향이 지켰을 때 훨씬 더 많은 정치적 효능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 진보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 보수다. 보수주의가 처음에 나온 게 에드먼드 버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보수주의를 처음에 영국에서 만들었을 때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바로 프랑스 혁명 초기에 로베스피에르, 마라 당통 등이 뭐 세상을 바꾼다고는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공포 정치가 이루어졌고 너무 무질서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짓밟혀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니다. 지켜야 될 가치는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수주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네. 물론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는 그냥 무조건 탈레반처럼 어떤 가치 지향적으로 도저히 바꾸지 말자 이게 아니라 바꿔야 될 건 바꾸자. 약간 그 실용주의를 좀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는 무조건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될 건 바꾸되 그러나 바꾸지 않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만큼은 확실하게 지키자.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합리적 보수 또는 또 개혁적 보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첫 갑자기 번째, 너무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그 김상욱 의원의 이재명 후보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선언과 또 그리고 오늘 이제 유세 현장에 지원을 갔던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30년 전 노무현 따라갈 걸. 경선 이후 단일화 과정에서 실망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에 하와이로 간 분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던진 이 회한 섞인 한마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보수의 심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또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보여준 게 과연 보수의 길이었을까? 또는 홍준표 시장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상정화될 수 있을까? 네. 라는 것에는 약간 좀 의문점입니다. 네. 자, 30년 전 노무현을 따라갈 걸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네. 당시 이제 검사로서 이름을 좀 알려진 다음에 정치권에 그러니까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을 때 정치권에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을 택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이제 회안을 하지만. 네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럴 만한 좀 뭔가 상황이라든지 고민이 있었나 봐요. 뭐 물론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인데 이분은 지금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꼬마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개 이제 당시에 DJ를 따라갑니다. DJ를 해서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들 때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게 꼬마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지키는 몇몇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박계동 의원이라든지 노무현 의원이라든지 김명춘 의원이라든지 몇 명 이렇게 지킵니다. 그게 이제 꼬마 민주당이 이제 다 축소가 돼서 그래서 그때 노무현의 길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꼬마 민주당에서 오라 그럴 때 갈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기억에는 꼬마 민주당이 아니라 사실은 DJ 쪽에서도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인가 아마 이름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평화민주당에서 새천년 민주당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당에서도 그 당으로 가려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꼬마 민주당이 아니라 그때 꼬마 민주당은 굉장히 축소되고 했기 때문에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민주당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했었던 건 맞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신한국당에서 이제 영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신한국당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홍준표 시장이 뭐 큰 파장이니 혹은 보수의 심장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조금 퀘스천 마크를 두는 게 홍준표 시장이 과연 그렇다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만큼 이 당에서 그때그때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가 일관된 어떤 그런 지형을 가져왔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좀 달랐던 것 같고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3년 전에 보여줬던 태도와 똑같습니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3년 전에 바로 똑같았어요. 이 국민의힘에 경선이 있었고 대통령 경선에서 끝까지 갔다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패한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당시 후보가 보여준 태도가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나 정치 안 할 거야. 1. 2. 26년 동안 헌신한 정당이 나를 버렸어. 지금 30년이라고 하셨죠. 업데이트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을 완전히 비난을 합니다. 맹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태도는 뭐냐면 아니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 건 그 당시도 음모 그러니까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공작이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그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당시 청년의 꿈이 그때 시작됐는데 그 커뮤니티가 청년들이 그때 물어요. 3년 전에 뭐라고 묻냐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냐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생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면 제가 말 안 하지만 한자짜리 그 욕이에요. 한 사람에게 내가 2번이나 1번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대로 그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대로 하는 겁니다. 내다바이를 당했다. 네. 저도 그 말이 처음에 뭔가 했거든요. 그게 내다바이가 사기당한 사기를 당했다. 사기당한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후보 전 대통령이에요. 2번이나 사기를. 지난 3년 전에도 나가 사기당해갖고 나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도 사기당해서 떨어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공작이다. 내가 떨어진 건 이 네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가 없다. 보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3년 전에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졌고 보수의 그 적자가 아니고 보수가 괴멸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면 3년 동안 사실은 자기가 목소리를 높였어야 돼요. 그 3년 동안 뭘 했느냐? 3년 그걸 동안 오히려 묻고 싶다. 3년 동안 보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윤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야 지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자격이 난 생긴다는 거예요. 좀 명분이 생긴다. 근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불러주니까 가서 만찬을 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을 옹호했어요. 옹호하는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애송이라고 그러고 막 네.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뭘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보수가 지금 괴멸되고 있고 나야말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면 3년 동안 대구시장이었어도 맨날 그 중앙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보다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보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 얘기가 저는 이 맥락이 맞는다. 그리고 맥락이 맞고 보수 이제는 참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되도록 그렇게 그 방관하거나 혹은 옹호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임도 어느 정도 그럼요. 있다. 근데 지금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의원들 중에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이런 뭐 작심 발언에 대해서 저도 탈당하고 싶었으니까 홍준표 시장의 섭섭함을 이해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섭섭함을 털고 당으로 돌아와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좀 마음 푸시고 좀 너그럽게 다시 이제 원팀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네. 나경원 후보는 아마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게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화가 난 게 이거잖아요. 친윤들이 마치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왔는데 보니까 한덕수 후보를 사실 옹립하려고 내정자가 따로 있는 것 따로 같이. 왔다 나한테 온 게 아니더라. 이게 공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도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속상해하고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가장 마지막으로 경선 직전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을 만났고 차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은 어느 정도 자신이 친윤들이 자신을 지원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뛰어들었잖아요. 일단 누들은 이미 선언하고 한참 뛰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역시 한덕수 후보에게 지금 어떤 윤심이 간 거를 보고 이게 사실은 그때 내가 믿었던 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그 홍준표 후보하고 같은 입장이어서 나도 탈당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이걸 가장 먼저 갈파하고 미리 그만둔 사례가 아닐까.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자기 뒤에 30명의 친윤 의원들이 줄을 섰다라고 판단했는데 어느 날 뒤를 봤더니 아무도 없고 한덕수 후보의 연판장 돌리더라. 연판만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판이 내가 있을 판이 아니구나라고 미리 판단한 게 아니냐. 네. 이 와중에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홍준표 전 시장을 초대 총리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 다 이제 뭐 부인을 했는데 이런 해프닝은 왜 있는 걸까요? 자, 굴뚝에 연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총리는 계속 여러 명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니 땐 굴뚝은 아니에요. 근데 굴뚝에 연기 났다고 다 밥 짓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연기는 연기지만 밥을 짓는 때가 아니다. 밥도 때가 있어야 밥을 짓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리 이야기는 밥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근데 뭔가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굴뚝에 연기가 오르고 있다라는 걸 비유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앵커님.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초반대예요. 그 10%가 필요해. 50%여야 무조건 당선되잖아요. 그 10%가 계속 안 되는 거야.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럼 뭐라도 할 겁니다. 무조건 뭐라도 약속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중에
홍준표 후보한테 총리 약속을 하고 내가 데리고 오면 나머지 뭐 몇 퍼센트를 채울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뭐 갤럽이 지금 여론조사 말씀드리면 안 네, 네. 되죠? 예, 찾으셔야 되죠. 얘기하시면은 먼저 진행을 찾으셔야 하고요. 되죠. 네. 어쨌든 보면 아니 이게 그 민주당의 패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지금은요. 지금 대세가 확정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굳히기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가 워낙에 지금 뭐 차이가 많이 네, 독주 많이 체제로 나고 가고 있으니까. 그 네. 50%가 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홍준표 시장한테 약속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리는 진짜 이번에 대세론이니까 줄을 서 있을 거예요. 총리 그렇죠. 하겠다는 네네네. 건. 또 어떤 총리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 정권의 어쨌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통합형이냐 아니면 실무형이냐 네. 능력형이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이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홍준표 시장한테 그거 약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절체절명으로 내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아니므로 저는 그 약속은 사실 어느 정도 굴뚝에서 연기만 떼웠지 밥은 아직 안 지고 밥은 있다. 아닌 것 아직 같다. 쌀을 이렇게 식지도 않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김상욱 의원과 정말 이제 스킨십 이렇게 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홍준표 전 시장도 이제 굉장히 좀 지지하는 듯한 얘기를 네. 팬들이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어떤 이재명 후보한테 계속 이제 외연 확장의 네. 어떤 과제를 좀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선거는요. 내 편 만들기예요. 내 편 만드는 게 플러스 누굴 더 내가 데려오느냐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하나가분이라든지 많은 예전 그 DJ 그 가신들이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김한길 옛날 그 민주당 옛 민주당의 어쨌든 대표까지 한 사람이 왔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재명 후보도 누가 나한테 오느냐 누굴 내 편으로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홍준표 이외에 또 누가 될 것인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 홍준표 캠프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대식 의원이 이제 한 18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와이로 직접 가서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요청이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해서 선대위에 합류시키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올 것 없다, 오지 말라 이렇게 또 그 SNS에 올렸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대식 의원 갔다가 함흥차사 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함흥차사. 못 네. 돌아오시잖아요. 함흥차사는 네. 저 옛날에 네. 태조 이성계한테 사절로 갔다가 네. 사살 맞고 못 돌아오신 게 함흥차사잖아요. 네. 사절 그렇게까지 맞고 오시는 아닌 거예요. 약간 좀 비유가 너무 과했나요? 네. 자, 김대식 의원은 사실은 홍준표 의원의 오른팔입니다. 굉장히 측근 측근인데 김대식 의원을 간다고 한들 홍준표 지금 그 전 시장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돌아와서 자기가 선대위원장이 된다 모양새가 그렇게 좀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3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3년 전에도 나 정치 안 해, 선대위 안 갈 거야. 그러다가 막판에 선대위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면 홍준표 그 전 시장에게 가장 좋은 모양새는 뭔가요? 그러면 뭐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지금 평론가님 보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하와이에 계속 있으신 게 하와이에 왜냐하면 그 계속 계산이 지난번에 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지 아세요? 윤석열 캠프의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찌됐든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그때는 지지율이 될 것 같았다. 높았다 그러면 네네네. 아마 그때도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소한 오차 범위 내로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하와이에서 첫 번째 비행기로 새벽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그게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어차피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인데 내가 가서 무슨 뭘 한들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높을 때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보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이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저희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확정된 이후 조사된 여론조사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43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1%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20%가량 이제 제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6.3%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건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13일부터 15일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1%, 이준석 후보가 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여론조사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로 이제 근접해서 따라붙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 결과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5.8%,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8.8%로 이게 7%포인트 정도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고 있고요. 오차 범위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따라붙은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 새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들은 저희가 나온 김에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 그다음에 한국리서치,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각각 약간씩 다른데 네. 한국리서치와 아까 리얼미터가 좀 비슷한 이유죠. 그러니까 네. 오차 범위 바깥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어떤 그 네. 상황이고 여론조사 공정이 오차 범위 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근접한 7% 포인트니까 근접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언급은 안 됐지만 갤럽이 오늘 나왔는데 네. 지금 리얼미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리얼미터가 좀 비슷하고요. MBS도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몇 개의 그 엠브레인이라든지 몇 그 여론조사는 좀 비슷하게 추세선으로만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아까 이렇게 좀 더 근접하고 있는 추격하는 어떤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좀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MBS와 갤럽은 실질적으로 면접으로 결과를 내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엠브레인 등등은 다 ARS로 하는데 ARS에서는 그래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막 쫓아가고 있는 추격을 막 하는 모양새고 그다음에 전화 면접은 차이가 많은 상황. 그러니까 네. 전화 면접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약간 좀 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전화 면접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일부에서는 샤이 보수, 그러니까 보수인 게 좀 창피한 상황. 지금 왜냐하면 약간 단일화 계엄- 과정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네네네. 보면서 내가 보수 정당은 오랫동안 지지를 했는데 저건 보수가 아니야. 저렇게 어떻게 억압적으로 네. 그런 약간 쿨로 교체할 수 있어. 비민주적인 이런 부분들이 당신이 보수입니까 했을 때 대답을 안 하고 끊어버리는 샤이 보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전화 면접 자체로는 보수의 어떤 그런 그 층위가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냐. 근데 ARS는 기계음이기 때문에 그런 샤이보스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은 합니다. 하지만 3년 전이나 혹은 8년 전을 봤을 때 선거를 앞두고 한 2주 정도잖아요. 2주 남았는데 2주 정도의 어떤 격차가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대선에서는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되치기가 지금 그 국민의힘이 되치기를 하고 싶어도 민주당의 굳히기 쪽이 조금 더 유력한 게 아니냐. 지금 반전을 꾀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좀, 아무리 추격을 열심히 뛰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단일화 과정이 너무 지리했고 또 뭐 나중에 또 그 얘기가 나오지만 네네네. 탈당 과정이 너무 지루하다. 네. 빨리빨리 끝내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 비전 측면으로 갔어야 됐는데 시간은 없는데 일모도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그야말로 김문수 후보가 딱 일모도원의 어떤 형국입니다. 네, 저희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 살펴보다가 여론조사 결과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캐비닛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민주당이 이틀 전에 지기현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런 공작은 늘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먹힌다. 그게 프레임 정치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이 지기현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진위 여부는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지금 사진 2장밖에 그렇죠. 나온 게 없죠. 공개적으로는 그냥 그 사진이 그냥 그 유흥업소의 전경 사진이에요. 내부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보가 굉장히 확실하다.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이 있다. 그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빨리 이거를 진위 여부를 가려라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렇게 나섰냐면 한동훈 후보가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피해자거든요. 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확언을 했습니다. 거의 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녹취로, 민주당 그러니까 김앤장 변호사가 30명이 있었고 대통령이 왔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있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공개적인 어떤 그런 그 네. 상임이라든지 이런 네네. 곳에서 거의 확언을 하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당시에 네. 그 첼리스트의 거짓말로 거짓말로부터 좀, 출발이 되고 어떠한 증거도 더 보충해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건 이번에도 똑같지 않느냐. 육하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윤 대통령이 지금 이 1심 내란 음모 네네. 사건의 1심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근데 그 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사람 네네. 그리고 그렇죠. 구속 취소 결정 중에 이게 있어요. 그 결정문을 보시면 이 공수처의 권한 없음이 나중에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기현 판사가 같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공수처의 권한 없음과 관련해서 본안에서도 그 판결에서도 그런 어떤 심증을 그대로 갖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 지기현 판사가 교체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그때 당시에 민주당 쪽의 어떤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기현 판사를 공격을 하면서 어쨌든 내려오게 하는 지금 이유가 제보라면 아쉬운 건 그 제보가 육하원칙으로 그대로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빨리 제보가 가서 대법이나 혹은 중앙지법이 그걸 판단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게 뭐랄까 공정해 보이지 않느냐.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저 판사는 접대를 받는 판사고 그다음에 그 접대가 대통령과 관련된 지금 이 판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유추하게 만들었다는 그럼 거예요. 관련된 자료가 확실하게 있으면 빠르게 공개를 하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공개적으로 청문회에서 할 게 아니라 제보가 빨리 대법에 접수가 되고 윤리위라든지 윤리위에 빨리 접수가 돼서 그것에 대한 감찰이 빨리 절차가, 진행이 돼서 네네. 해야 되는데 이게 공개되는 바람에 공개됨으로써 어쨌든 낙인 효과가 이미 네네.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청담동 술자리는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청담동 술자리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라고 이렇게 이제 밝힐 입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자료 제시가 안 왔으므로 이거를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가 오히려 뭐 없다라고 더, 네.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근데 대법이 지금 오늘 그 기사를 봤더니 이것과 관련돼서
이 자체 감찰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감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찰을 하는 행위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뉴스픽스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21대 대선 18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자진 탈당 요구 확산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국민의힘에 지금 뇌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김문수 대선 후보가 조금 이게 엇박자를 내는 건지 아니면 서로 역할을 나눠서 이야기를 따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한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공개적으로 권고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약간은 좀 한 발 빼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앵커님께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더러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양쪽이 역할 분담이다. 왜냐하면 자, 이 후보 입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문제이다. 이렇게 탈당하라 마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후보가 사실은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이 당에서 후보가 되자마자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선거와 관련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선을 그어줄 땐 그어주고 또는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때는 자기가 그것을 매듭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지금 이 비대위원장의 내정은 누가 했죠? 본인이 했습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연일 탈당을 해야 된다. 탈당에 대해서 시기를 못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탈당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찾아가서라도 탈당을 권유하겠다. 이런 행위에 대한 점점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비대위원장에게 탈당 권고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을 빌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자, 김문수 후보는 탈당을 권유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온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되는 건 뭐냐면 아니 탄핵까지는 잘못된 거 아니냐. 계엄은 내가 말렸어야 됐고 계엄은 사과를 한다. 근데 탄핵을 한 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너무 그렇게 압박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태도를 경선 과정에서 보여왔거든요. 그럼으로써 어쨌든 친윤들의 픽을 어느 정도 받지 않았어요. 물론 한덕수 후보를 또 뭐 단일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생각해야 될 건 자기가 사실 이 당에 어떤 그 세력이 없어요. 자기 세력이. 그리고 주류인 친윤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선거를 직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래 대통령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정도의 어떤 생각을 아까 그런 태도만 보이고 자신이 직접 내정한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압박을 넣고 더군다나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대통령 탄핵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펌프질을 이렇게 해주고 굴뚝에 연기를 내주고 이런 과정들이 쭉 압박을 하면서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고 버티면은 혹시 뭐 출당이라든지 제명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문수 후보는 자진 탈당이 가장 좋은 어떤 그림일 거예요. 지금 일단 그림일 거예요. 근데 출당까지 아마 가게 될까? 출당까지 가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어떤 그럴까요? 후폭풍이 계속 똑같이 되거든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당을 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또 대통령 후보에 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네. 그걸 보면서 출당 조치라면 저렇게 끝까지 굉장히 꼬리표가 붙는구나라는 걸 지켜본 상황에서 그게 또 학습 효과가 좀 어느 정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럼요. 주류를 자기의 어떤 그 진짜 그 선거에 뛰어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출당까지 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랬다면 지금 탈당 얘기 안 하죠. 제가 보기에는. 탈당 얘기 안 할 거다. 출당까지는 아마도 출당 가기 전에 탈당을 하게 만드는 모든 어떤 재반 작업을 비대위원장이 하게끔 할 겁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이 윤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고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소원은 꼭 탈당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구도가 이거예요. 김문수는 상대가 아니고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이 내란 음모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열리면서 거기에 군인들이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라고 계속 밝히는데 윤 대통령이 그 선거 과정에서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탄핵의 강을 못 건너는 윤심의 강을 못 건너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오늘도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